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범희입니다. 저는 중국을 2002년도부터 중국 대학의 연구학자, 방문학자, 그리고 객자 교수 이런 역을 하면서 많은 중국의 경험을 한 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데지먼드 흉이라는 사람이 쓴 레드 룰렛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작년 이맘때 소개해드린 이승호 기자가 쓴 중국몽의 추락에 이어서 중국에 관한 두 번째 작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난번 1편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제3국의 국민이, 그 3국의 기자가 그 중국에 대해서 평가하고 쓰고 느낀 바를 했기 때문에 그 나온 모든 자료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자료라고 그 부분은 말할지언정 우리가 느낌에서는 반신반의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레드 룰렛은 이건 정말 중국 사람이, 그 본토 사람이 자신이 겪고 지금 나이도 젊습니다. 이 사람은 68년생이니까 젊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중국을 탈출하면서 솔직 담백하게 사실 그대로를 서술한 책입니다. 이 사람이 모토로 삼은 것은 남송 때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말한 입을 다물고 사느니 말하다가 죽겠다. 이런 격언을 자기 마음속에 모토로 삼고 여기에 있는 모든 책의 내용을 서술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만약에 중국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왕래되는 무역 또는 관광 이런 외견적인 것만 가지고 중국을 판단하면 그냥 소설 삼아 읽는 사람한테는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겠다 또는 그 국가의 실체를 확실히 파악하겠다, 배우겠다, 모토로 삼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어떤 황당한 책을 국민들께 소개를 하는 그런 거는 상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우리 흔히 말하죠. 그건 체제에 어긋날 텐데 체제가 용납을 안 할 거야.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 중국에서 말하는 체제라는 것은 나라의 모든 힘은 최고위층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파워에서 나온다. 이게 중국 사람들끼리 통하는 하나의 암호입니다. 중국에서 체제를 함부로 언급하면 곤란한 경우가 많은 거죠. 이 책을 저술한 이 데지먼드 흉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상해 출신입니다. 68년생이지만 그 아버지 때는 이미 많은 공산당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지주계급의 아들로서 상해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조부께서는 변호사였고 아주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지주였기 때문에 더구나 공산당한테 많은 핍박과 이런 것을 받았다는 것을 살면서 많이 느껴왔던 사람입니다. 중간에 이제 한 10살경에 홍콩으로 이주를 해서 그래서 미국 유학을 하고 그리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와서 미국을 유학하고 끝날 무렵이 바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던 그 당시가 됩니다. 돌아와서 차이나베스트라는 투자회사에, 사모펀드 회사에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중국 본토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고, 그 발령받는 과정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산동 출신의 휘트니 단이라는 이 여자를 만난 겁니다. 아주 이쁘게 잘 생겼죠, 그죠? 예. 이 여자는 태생적으로 데지먼드 흉과 어떤 괴를 같이 하는 건 뭐냐 하면, 반드시 내가 이 인생에서 뭔가를 이 중국을 위해서 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태생적으로 마련이 됐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이분은 그 이 관시, 중국에서 말하는 그 관계, 관시에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이 관시를 이 사람이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 어떻게 느꼈느냐. 어릴 때 힘들게 살다가 대학 진학이 힘들어서 자동차 수리 공장에 한 1년 취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장갑도 없고 그래서 이 기름 오일을 맨손으로 갈고 그러니까 손 허물이 다 벗겨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야간 주경야독을 해서 결국은 남경 공과대학, 그 군 위주에 관계된 대학인데, 남경 공과대학을 들어가서 수석 졸업을 해가지고 그 총장의 비서가 됐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그 총장의 비서가 되면서부터 그 비서의 역할과 그 어떤 중국은 모든 일이 다 관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첫 번째 직장 경험을 쌓고 그 소개를 받아서 또 다른 군 관계 무슨 납품회사에 또 취업, 부동산 회사에 취업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레이트 오션이라는 걸 창설을 해가지고, 이 그레이트 오션을 창설해서 말하자면 반도체 무슨 우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납품하는 회사인데, 데지먼드 슈미 일하는 같은 동종업종 파민포라는 회사와 이렇게 어떤 일이 얽혀지면서 이 여자를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생각하는 바가 비슷한 것도 많고 전혀 다른 것도 많고, 왜냐하면 이 중국에서 출세를 하려면 관시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휘트니단의 주장이고, 데지먼드 슈는 그게 아니다. 실력으로 해외에다 많은 그런 거래를 하고 이 말하자면 국제적인 관계를 넓혀가면서 발전을 해야지, 중국 내에서 말하자면 토속적으로 말하자면 꿈을 편다는 건 힘들다. 이래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은 이제 영어도 잘하고 또 광둥어도 잘하고 또 중국 본토 발음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휘트니단을 만나게 됐는데,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생긴 거는, 얼마나 저 휘트니단이라는 여자가 관시에 능수능란하고 탁월하냐 하면, 어떤 중국의 큰 말하자면 기업가들 이 모임에 갔는데 원자바 부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전화번호를 주면서 나에게 연락을 해라 라고 헤어졌는데, 이 여자는 귀신 같은 촉이 섰어. 뭐 어떤 촉이 섰냐,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쯤 지나니까 마음이 다른 건 원자바 부인이라. 그래서 전화를 해서, 너는 왜 감히 내가 연락하라고 전화번호까지 줬는데 연락을 안 했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아주 상당히 가깝게 이제 뭐 옛날 뭐 연애하고 그럴 때는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고 땡기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원자바 부인은 장필인데 이모라고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말로 이모가 아입니다. 장아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 장아이하고 관시 이 관계를 엮어가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씩 다 조사를 하고 말하자면 관계를 엮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장필이라는 부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자바오는 상당히 소탈하고 소박하게 외견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속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부인은 두 분 다 원자바오도 그렇고 이 장필이도 그렇고 진짜 서민 출신으로서 말하자면 그 어떤 혁명가의 자손이 아니고 그냥 지방 일반 평범한 시민의 자손으로서 지질학을 원자바오와 같이 공부하면서 북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할 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서 같은 직장을 가게 되고, 가서 이제 뭐 서로 빨래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친하게 되고, 원자바오는 원자바오로서 어떤 공직에 충실하고 있었지만, 다른 공무원 부인과 달리 이 장페이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소질을 해서 이 지질학 보석 쪽에 상당히 뛰어난 경력 캐리어를 쌓아나가고 해서 중국의 다이아몬드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나는 곳이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중국을 가서 북경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경을 가서 딱 위치하고 섰을 때 여기가 도대체 유럽인지 중국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 중국풍을 하나도 풍기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동방광장 뒤에 있는 하얏트 호텔 앞에 스타벅스가 있고, 그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딱 보면 이제 하얏트 호텔이 보이는데, 거기는 전부 대리석 건물로 이렇게 돼 있고, 어디 중국풍의 무슨 지붕 모양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유럽 건물 같이. 있는 하얏트 지하에 있는
유팅이라는 음식점에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아지트였어요. 처음에 그 데즈먼드 흉이 이 사람을 만날 때 타고 온 차가 BMW야. 그리고 막스마라 코트를 입고 이게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나가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안마 기능이 있는 렉서스를 바꿨다가 또 차를 자주 바꾸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 저 중국의 옛날 중국 역사를 보면 황실 부인들은 흔히 그 남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친을 중국말로는 미엔소, 면수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은 뭐 얼짱이라고 그러나 뭐 그 면수 이름이 황수화이. 이 저 양재강 강변에서 무슨 공장장 하던 친구인데 26살. 그러니까 이 저 원자바 부인이 51살 때 이 친구가 26살이었대요. 그런데 필요한 게 말하자면 감히 직접 가서 손대지 못할 이런 일들, 이런 뒷일을 이제 처리해 주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방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는 아무도 본 사람도 확인할 바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저 이 저자가 작자가 느끼기에는 아 저게 미엔수구나 이렇게 느낀 거죠. 근데 이 사람 이 장이모와 이 장아이와 휘트니단이 둘이서 공모를 해가지고 찍어낸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들어보면 바로 왕치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다 갔죠? 왕치산, 순정차이. 순정차이는 후춘화하고 같이 다음 차기 당 주석감이었어요. 후춘화라는 사람하고 순정. 예를 들어서 시진핑과 보시라이가 쌍벽을 이뤘듯이 순정차이와 후춘화는 차세대 지도자였다고요. 그 사람을 소개받았고. 그 다음에 자칭린이는 이제 지하칭린이라고 중국에 가면 CPPCC라고 중국 인민 정치 협상회의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 통일 전선 사업부의 공작부에 이제 소속이 돼 있는 건데 거기에 주석을 한 자칭린이라고 있다고. 이 자칭린이의 사위가 리보탄이 자기는 이제 데이비스 리라고 그러는데 이 리보탄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이 리보탄이가 얼마나 그 허세와 위풍당당한 사람인가 하면 그 자칭린이의 등을 업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 홍마오.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술이 뭡니까? 마오타이죠. 홍마오 붉은 머리란 말이에요. 마오타이 또 붉은 병에 들었지 않습니까? 뚫고도 붉고. 마오타이 묘족이 그 멍족이라는 게 묘족에서 생산하는 술인데 그 마오타이 판매량의 전국 판매량 3분의 1을 리보탄이 갖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건국문대로라고 거기 가면 요이샹디엔 우이 상점이라고 그 외국인만 드나드는 큰 이런 이제 쇼핑몰이 있는데 그 건물도 이 리보탄이 거예요. 이 리보탄이가 어떻게 소문에 의하면 작자는 뭐라고 썼느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건물 주인을 자칭린이가 꺼내주는 대가로 싸게 어떻게 그 건물을 또 하나 또 기가 막힌 건 어떤 게 있냐? 중국 버스 노선 정거장에 있는 광고판 있죠? 광고판의 독점 사용권을 리보탄이 갖고 있어요. 그거 정식으로 무슨 입찰 들어가서 딴 거겠냐고요, 그게. 이거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 친구가 북경에다 만든 그게 마오타이 클럽이에요. 마오타이 클럽이라는 개인 클럽을 중국에서 홍색 귀족들이 어떤 클럽을 열면 국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임대료도 안 내고. 그래서 사합, 마당이 넓은 집 그런 사합을 하나 국가에 무료로 대여를 해줘요. 마오타이 클럽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알리바바의 마윈, 장쩌민의 손자 엘빈장, 뭐 이런 게 전부 회원이고, 헝다의 쉬자인, 뭐 이렇게 다 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 사람, 또 다음에 이제 시진핑도 만났어요. 휘트니단과 장아이와 둘이서 시진핑도 어떻게 만났어. 그런데 시진핑이 그 만난 1시간 내내 펑리위안이 혼자서 그냥 그 분위기를 싹 주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시진핑은 미간만 한번 약간 찌푸리고 말고는 그 긴 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진핑에 대한
이제 그러다 보면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뒷배경, 뭐 학력이나 그 사람 성품 뭐 이런 걸 다 조사 안 하겠어요? 아무래도 어떤 그 정보원들을 통해서 다 수집을 하고 일단 모아서 사전 자료를 입수하고 그 만나고 이렇게 하지 무슨 멍하니 가서 밥만 먹고 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이 하얏트 유팅 말고 또 어디냐? 진바오가 금보가라고 진바오지에 가면 레이가든이라는 그 해산물 식당이 있어요. 그 레이가든 가면 큰 물고기의 부레가 $1,000. 또 이 저 농어찜이 $500. 그 점심값으로 그 얼마씩을 쓰는지 대충 착각해요. 그리고 일반 무슨 부부장, 그 말하자면 장관, 차관은 어디서 만나냐? 베이징 호텔의 제일 꼭대기층, 거기 특별실에서 따로 만나서 이제 뭐 이렇게 사업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한 그 장페이리 장하이의 재산은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 거는 한 3조 정도가 넘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슈퍼리치 반열에 오른 그 사업을 대표적인 걸 보면 2002년도에 평안보험이라고 있어요. 평안보험에 투자를 했어요. 평안보험에 투자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연락책이 와가지고 코스코라고 중국 원양 운수 집단 코스코라는 그 회사의 원 주주가 평안보험의 원 주주가 코스코, 그 다음에 인민초상은행, 중국 초상은행, 그 다음에 선전정부, 시정부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대주주인데 코스코가 그 당시에 굉장히 2000년대 초에 이제 이 선박에서 이 원양 선박이 어려웠거든요. 컨테이너 화물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팔아야 돼. 보유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이때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내다 놓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하면 아름아름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 특혜를 말하자면 3%의 지분을 이 장하이와 휘트니 단에게 넘겨준다는 약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약조를 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보험의 주식이 3,600만 달러, 그러니까 1,200만 달러, 2,400만 달러 이렇게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이 휘트니 단은 1,200만 달러, 또 이쪽은 2,400만 달러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홍콩 시장에 상장되면서 40배가 올라가는 거야. 다시 상해 시장에 오니까 80배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휘트니단은 거기에서 3억 달러라는 돈을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중국은행 IPO에 참여를 하게 돼. 여러분 아시다시피 IPO, 우리나라 IPO 하면 보통 뭐 따따상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상장할 때 팍 튀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300만 주에 대한 거를 말하자면 자기가 갖게 되면 그게 상장이 되면 얼마로 튀는지는 상당히, 그래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이 두 사람의 휘트니 단과 데즈먼드 shum의 정말 뛰어난 그 어떤 그 통찰력과 이런 그 예지력을 가지고 만든 사업인데 그게 베이징 수도공항 프로젝트예요. 이 베이징 수도공항 프로젝트는 2008년 북경올림픽에 대비해서 그리고 중국의 물동량이 이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때 아닙니까? 막 두 자릿수 성장을 할 때 아닙니까? 2000년대가. 거기에 대비해서 이 공항이 너무 적어. 인적 핸들링은 되는데 물적 핸들링이 어려워. 공항이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40만 평에 해당하는 건물, 11km에 해당하는 그 도로, 이런 걸 깔고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작업에서 여기에서 2억 달러를 또 벌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이 궁전 프로젝트라는 이건데, 이건 여러분도 이것도 잠깐 그 실물을 한번 공개를 해보면, 베이징의 시내 가면 하오양구에 캠핑스키 따샤, 루프탄자 그 에어테린 호텔이 있고, 그 맞은편에 화두 호텔이라고, 화두 판덴이라고 3층, 뭐 높지도 않아요. 나지막한 이게 건물인데, 그 일대에 한 땅이 전부 다 이 북경 관광 집단의 땅이었어요. 관광 집단의 땅이었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적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베이징 수도공항 프로젝트 할 때 리페잉이라는 베이징 공항 그 사장이 이걸 인수를 했어요. 이 땅을. 그걸 합작회사가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을 개발했는데 이 땅의 총 투자 말하자면 규모가 얼마냐? 25억에서 30억 달러.
25억에서 30억 달러의 대규모 총 투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전한 무슨 중국의 이런 일반 그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이 세계 사업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슈퍼리치 반열에 오르게 됐는데, 중국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두 가지 열쇠. 우리나라 기업 하시는 분들이 뭐 중국에 가면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한 사람한테 한 개씩만 팔아도 뭐 10m 뭐 판다 뭐 이러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요새 그건 뭐 책 추천한 사람보다도 못한 말이고, 그거는 중국에서 성공을 한 두 가지 열쇠는, 첫 번째, 이것이 과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공산당의 이익에 영합하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총수 실탄이 있냐? 그 두 가지가 이 중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열쇠라고 보는 거죠. 베이징 공항 수도 프로젝트, 요거는 조금 좀 에피소드가 좀 많은데 너무 잔잔한 얘기를 많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끄니까 좀 다 생략하고, 이 당시에 이 공항 사장이라는 사람이 리페잉인데, 이 사람은 그 공항 순찰 순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항 사장이 됐는데,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외국 비행기가 테이크오프 하려고 딱 대기하죠? 근데 이제 이 리페잉이 탄 제트기가 쫙 쇠치기해서 나가요. 리페잉 사장님이 나가신다. 이렇게 딱 통보를 주면 그 비행기가 먼저 앞으로 쇠치기 탁또 착륙하고, 뭐 이런 거 일화도 있고, 이 사람은 결국은 이 아주 다른 건 다 좋은데, 일을 잘하고 좋은데, 이 노름에 이 마수가 걸려가지고 마카오에 가서 공적 자금 600만 불 날리고, 또 괌에 가서도 또 뭐 2박 3일을 내내 노름만 하다 오고, 뭐 이런 어떤 한 군데 너무 잘못된 것이 있고, 그런 게 쌓여서 결국은 부정 축제자로 나중에 사형까지 당해요, 이 사람.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왜 사형을 당하는지. 결국은 이 땅을 개발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거대한 로지스틱스 물류회사의 근거지가 되는 공항물류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2억 달러에 가까운 이익을 실현하고 팔았어요. 베이지 수도 공항 프로젝트 이걸 하면서 결국 중국이라는 데서 사업을 하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가 여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승인하기 위해서는 150개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150개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도장 하나 찍는데 마오따이 한 병씩 먹어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따이 한 병을 먹기 위해서 도장 하나만 바로 찍는 게 아니라, 도장 하나를 찍기 하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별로 다 하루 저녁 밥과 마오따이 한 병. 그게 전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심지어는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1만 달러짜리 골프채, 뭐 홍콩의 칼슨이라는 보석점에 가서 시계를 1만 달러짜리 6개를 한꺼번에도 사. 6개를 한꺼번에 사서 뭐 하겠어요? 다 주려고 사는 거겠지. 이걸로 해서 모든 거를 하나씩 헤쳐나가는 거였어요. 중국 사람도 이럴지언데 외국인이 가서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를 하겠다고요? 참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뒤에는 그 당시에 총리 부인이 뒷배를 봐주고 있고, 그 총리 부인은 고도로 특화된 사람이라서 절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좀 봐주시오. 절대 그런 소리 안 한답니다. 마치 법원에 가서 성격 증인하듯이 참 신뢰가 가는 사람이고, 참 이 사람은 말 한마디 하면 이 사람 말은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수도공항 프로젝트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면, 예산을 잡아서 작업을 하는데 그 공항을 우선 하면 제일 크게 담당하는 게 뭐예요? 담당하는 데가 세관 아니에요, 하위관. 세관장이란 친구가 두핑파라고 머리가 당분같이 생긴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그걸 만들면 우리 세관이 1마일을 이동을 해야 된다, 왔다 갔다. 그거를 그 보수 창고를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인접해서 가성급 호텔의 기숙사, 국제교육의 테니스 코트, 뭐 이렇게 다 이런 걸 만들어서 해야 돼. 그러니까 공사 증액이 3천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300억이 증설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부가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2억 달러 남기고 팔았으니까. 이 순정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순정 차이는 아까 얘기한 그 공항 프로젝트를 할 때 인연이 좀 됐어요. 왜? 이 순정 차이가 그 순이구, 바로 공항 옆에 있는 구가 순이구, 순이지의 말하자면 저 구청장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 휘트니단을 만나고 원자바오 부인을 만나면서 베이징시 당 서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베이징시 서기고 43살에 농무부 부장이 됐어. 46살에 길림성 성장이 됐어. 정치국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길림성 성장할 때 일화가 있어요. 길림성에는 한 달이면 보름만이고 보름은 북경에 와 있는 거예요. 북경에 와서 저녁을 하루에 3번씩 먹어. 첫 번에는 하급 직원들하고 5시 반에 먹어. 끝나고 퇴근하면서 이제 대충 하고. 6시 반에는 진짜 중요한 이제 자기가 좀 부탁해야 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진짜 저녁을 6시 반에 먹어. 8시 반에는 친구들, 그 이제 만만한 사람들 뭐 안 먹어도 되는 그 8시 반에 만나서 먹어. 그래도 11시, 10시쯤 되면 휘트니단한테 문자 메시지를 날려. 어느 찻집으로 오라고. 그 중국은 가면 차관이라고 있어. 우리말 하면 다방이죠. 커피숍이죠. 그죠? 그 차관에서 이제 거기서 뭐 새벽 1시까지 막 이제 이제 전국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지금 길림성에는 멀리 나가 있으니까. 휘트니단은 왜 이 사람한테 또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겠어요? 네가 크기만 하면 난 널 통해서 난 또 그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중국에서 출세를 하려면 와이프갱, 부인들 그 모임이 있다고. 와이프갱하고 그다음에 실무 모든 일은 장차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들이 다 실무 그 도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쥐장방. 그 사람을 만나려면 그 무슨 비서가 무슨 통과시켜줘야지. 비서가 바쁘신데요, 안 계신데요, 다음에 전화하시라는데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미수팡 이 세 개가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쪼우량이 왕치산이의 비서고 숭저가 원자바오의 비서예요. 그러니까 왕치산이가 휘트니단하고 장하이하고 셋이서 밥을 먹고 나서는 휘트니단을 한 달에 몇 번씩 부르던 거예요. 그러면 공산당 건물이 있는 데를 한 달에 몇 번씩 이제 휘트니가 가서 왕치산이하고 서로 이제 머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왕치산이는 원자바오에게서 무슨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꿰뚫어서 다 파악하려고 질문할 거고, 또 휘트니단은 열심히 정보를 주면서 또 뺄 수 있는 건 다 빼고, 그러려면 그걸 직접 노골적으로 당신 요새 무슨 일 하고 있어? 이렇게 휘트니단이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쪼우량이라는 비서를 통해서 요즘 왕치산이 누구한테 전화가 왔고 이거 한 번 쪼우량이하고 붙으면 3시간씩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세주면도 쉬움이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나서 한 9시, 10시 되면 이제 휘트니단이 쪼우량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시간씩 통화를 하니까 거기서 왜 그게 일리가 있느냐? 이미 휘트니단은 비서로서 충분히 소임을 다 해본 경험이 캐리어가 있거든. 쪼우량한테 도움말도 많이 어드바이스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쪼우량은 또 우리 왕치산 위원하고도 이렇게 잘 아니까 또 잘 이게 또 통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휘트니단이 하나의 사람을 그 인간관계를 갖는 관시를 갖게 되는 그 전략이죠. 숭저 같은 경우는 그 짱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 이제 외교관으로 가 있었어요. 뭐 참사관인가 뭐로 가 있었는데. 이게 고국에 오고 싶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데리고 와서 원자바오에 비서를 시켰어요. 휘트니단이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시험관 학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주치의를 이 숭저가 소개시켜 주었어요. 이거 서로 그 아주 끈끈하게 맺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숭저하고 쪼우량을 그렇게만 하고 말았냐? 쪼우량은 중앙기울검사위원회로 승진돼서 갔고 숭저는 홍콩 대표부의 타관급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뒤처리까지 다 이렇게 서로 엮이는 거겠죠, 그죠? 왕치산 얼마 전에 왔다 간 거 여러분 보셨죠? 아 무슨 외교가 그래 한 나라에 와서 방문을 해서 저 대통령이 오면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한번 이제 답방을 하고 뭐 이런 게 서로 순서 아닙니까? 뭐 대통령만 되고 새로 대통령만 되면 오래. 그 뭐 일종의 인사하러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외교 결례죠. 한마디로 말해서 말은 정중하게 한번 우리를 뭐 이렇게 방문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건 결례입니다. 그거는 이 왕치산이는 이 사람이 눈에 들은 거는 제일 유명한 일화가 이 사람이 중국 건설은행장을 할 때 그럴 때
차이나텔레콤을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중국으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하나의 뉴욕 시장에 증시 상장을 했고, 이게 2021년도에 군사적인 문제로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차이나텔레콤, 중국 이통, 중국 리엔통, 연통 다 그때 전부 다 이제 폐장돼 버리죠. 이 사람도 이제 원자바오를 대체할 새로운 인맥으로 이제 꼽게 되니까 교분을 가진 거예요. 이 휘트니 단이 자기 차량 번호를 구입하는데 20만 달러를 주고 차량 번호판만 구입하는데 20만 달러를 들였고, 그것 말고도 어떤 순정차이에 백도 좀 있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를 해서 이 A-8027이라는 번호를 받았어요. 이 빠공이라는 거는 최고 중심가, 중국 보면 뭐 1환, 2환, 3환, 4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80은 중국에서 가장 고위급들만 갖는 그 차량 앞번호예요. 그리고 27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 뭐 이런 도지사 1호환이에요. 뭐 1001, 뭐 1002, 뭐 이래서 100 한 3까지는 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보잖아요. 좀 높은 사람 탔나 하고. 그 27번이면 국가 서열 27번째라는 얘기 아니에요. 20만 달러 주고 구입할 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짓들을 하느냐? 저런 번호판을 달면 인도로 가도 돼. 인도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버스 전용 차선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식당 앞에 차 세우지 마세요. 그것도 차 세워도 되고. 그 황수하이 같은 친구는 얼마나 황당하냐 하면, 아까 그 원자보 장페이리의 그 남친 황수하는 그 건국대로에서 사고를 뻥 하고 내고, 지가 잘못해서 사고 내놓고 내려가지고 뭐 경찰이고 뭐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런 일화가 그 책에 쓰여 있어요. 이 정상국가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 휘트니 단이 또 하나 특징은 옷장 크기만 한 금고, 실내 금고를 오스트리아에 가서 구입을 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에. 거기에 외국 그림 있죠. 그런 거를 수십만, 수백만 달러짜리 그림들을 싸서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에 뭐 어쨌든 모든 비밀 장본 거기에 아마 다 들어가는 모양인데, 마지막에 이 대지문도 쉬운 거 이혼할 만한 단계에 들어서는 그 금고를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막판 이 슈퍼리치가 된 다음에는 전용 비행기에 맞들여가지고 전용 제트기를 이제 구입을 이제 신청을 해놓은 차에서 이제 했고, 중간에 그 아까 얘기한 리보탄, 자칭린이의 사위 리보탄, 그 자칭린의 딸 이름이 자창인데, 리보탄이란 친구가 마오타이 클럽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급 클럽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그 이제 휘트니 단이 어드바이스를 준 거예요. 와인 클럽을 따로 떼서 만들자. 리보탄이 하도 뭐 와인에 대해서 자랑을 하니까 장단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비율을 맞춰줘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맞춰줘서 와인 클럽을 따로 만들자. 이래서 그 와인 클럽을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우리 그럼 프랑스를 한번 가보자. 와인의 고향인 프랑스. 그래서 그때 간 친구가 리보탄 부부, 이 휘트니라는 부부, 그 다음에 헝다의 쉬자인 부부, 헝다 그룹에, 그 다음에 유거상이라고, 유거상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아파트 건설업자예요. 이 네 사람이, 네 쌍이, 8명이 이제 같이 이제 간 거예요. 프랑스 여행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휘트니 단이 사실은 그 사람을 엮어낸 거죠. 네 쌍을. 그래서 넷이 가는데 맨 처음에는 제트기를 3대를 전세해서 가자. 그런데 중간에 한 사람이, 야, 우리가 감주 너무 심심하니까 한 비행기에 모여서 우리가 포칼 쳐야 될 거 아니냐. 어? 그래서 한 판에 10만 달러짜리 포칼을 쳤어요. 휘트니, 이 저자가 하는, 저기서 책에다 뭐라고 썼냐. 한 판에 10억씩 이뤄주는 멍충이가 얼마나 이쁘겠냔 말이에요. 어? 한 판에 10억씩이나 이뤄주는데. 그 쉬자인이나 이렇게 이제 허세를 부리려고 내가 급하면 난 빨리 돌아와야 되니까 한 대를 더 빌려달라. 그러니까 또 유고상에 놔도 뭐 이래가지고 사람은 8밖에 안 되는데 비행기도 5대가 갔어. 빈 비행기가 2대가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드골 공항에 내려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그날 저녁, 가던 날 저녁에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인가요? 그 유명한 그 와인집에 가서 이제 마신 버티컬 테스팅이라고 그래가지고 1968년 산부터 쭉 내려오면서 샤또 라피드? 그거를 이렇게 테스팅을 하는데 와인값만 10만 달러. 1억이 나왔어요. 와인값만.
이 같은 친구가 바로 여기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그 헝다그로 슈자인 부부고, 요 사람이 그 자칭리니의 사위 리보탄이고, 여기가 이제 이 머리 스포츠카라 이 사람이 이제 그 이 데지먼드 흉이고, 이 휘츠딘 단 같아요, 그죠? 땅딸보 유고샤이는 어디 있는지. 데지먼드 흉이 자기가 슈퍼리치가 됐다는 거를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뭘 사는데 값은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 마음에 들어 그냥 사는 거지. 뭐 그게 뭐 얼마짜리고, 그리고 보통 택을 뒤집어 보는 습관이 다 거의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 샤또 라피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힐튼이 다니 돈을 벌어가지고 롤스로이스 살라만카 블루라는 저런 차를 뽑아서 사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에 또 장아이가 다이아몬드를 또 가르쳐 줬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걸로 이 핑크 다이아몬드를 구입하고 나서 나는 노란색 다이아몬드도 또 필요한데 뭐 이래가지고 뉴욕에 전 보석점을 두줘서 노란색 다이아몬드도 하나 또 사고. 또 데지먼드 흉이 생일을 맞이했다고 그래가지고 폴 듀른 마침 시계를 50만 유로를 주고 구입해서 선물을 줬는데 이게 7번째 작품인데 그 이 두 번째 작품이 바로 푸틴. 두 번째 작품의 주인공은 푸틴이랍니다.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씀씀이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야, 어쨌든 우리 명품 시장이 어느 순간부터 덧대기 시장이 되면서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래도 뭐 줄 서서 사고 하는 거는 바로 중국의 졸부들이 그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그러나 덩샤오핑이 주창한 선불론, 먼저 부자가 돼서 돈 벌어라 말이야. 자유를 우리 당에게 맡기면 너 얼마든지 돈 벌게 해줄게 라는 게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인민의 자유를 우리에게 맡기면 나는 인민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게 어줍지 않은 공산당 사람들의 말이었다고. 선불론 이후로 마치 언론이 자유스러워지고 자본의 이동이 자유스럽고 그다음에 사회적 시민 활동이 자유스럽고 뭐 이렇게 개방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두 자리 숫자로 경제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 당시였어요. 그런데 후진타오 2기가 들어서면서 2007, 8년 2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죠. 저때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비롯해서 뭐에도 왔었죠. 그래서 막 서구 시장들이 막 대혼란을 겪을 때 중국에서는 뭘 했느냐. 대대적으로 국영기업에다가 돈을 풀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그때도 탄탄하게 올라갔어요. 발전됐어요. 그러면서 공산당은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됐냐. 서구 체제보다는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하다. 이런 착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온 말이 국진민퇴야. 국영이 진보하고 민간은 퇴세한다. 이때부터 다시 쪼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억압과 통제는 레닌주의의 기본 교리예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공산당들의 그런 말에 속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공항 사장 리페잉, 이 사람은 1,500만 달러 횡령죄로 사형을 당했어. 왜 사형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다 불었어. 내가 어느 사람한테 얼마 주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누구를 얼마를 매기고, 뭐 다 불었어. 근데 천퉁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중국 석유화학공사, 시노팩의 회장이었거든. 천퉁하이는 그 사람의 2배가 된 2,500만 달러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기징역 받았어요. 한 사람 사형 받고. 그 천퉁하이는 왜 그런 무기징역 받았냐?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래서 살은 거예요. 거기에다 그냥 그것 때문에만 살은 게 아니고 천퉁하이의 아버지가 장쩌민이하고 같이 지하 공산당 활동도 했고 또 그 어머니가 또 같은 그런 활동을 했어요. 상하이에서. 그래서 천퉁하이는 그런 여러 가지 연줄로 해서 살아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먹고 이게 잘 해오던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2012년 11월에 뉴욕타임즈 대대적으로 원자바오의 재산을 폭로를 해버렸어요. 짱아이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그 시대적인 판단을 저자의 말에 의하면 보시라이와 시진핑의 권력 투쟁의 파편, 불똥이 튀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블룸버그에서 한 서너 달 전에 6월 달에, 2012년 6월 달에 시진핑의 친척들의 재산이
폭로가 돼버렸어요. 근데 시진핑 쪽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원자바오 쪽에서는 휘트니가 가서 다 뒤집어 썼어요. 그 원자바오의 핑한 주식 2,400만 달러 원자바오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내가 차명으로 거기다 해놓은 거다. 휘트니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그 말이 됐어 그게. 이렇게 원자바오까지 터지고 나니까 공산당이 어떻게 했겠어요? 웹사이트를 막아버렸어. 이거는 미제놈들이 미국 제국자들이 우리 관료들을 원로들을 모함하려고 이렇게 터트린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막아버렸어.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시진핑 이거 다 한 거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이 원자바오하고 보시라이의 투쟁의 마지막 그 격전지가 어디였냐? 충칭 시장으로 있던 보시라이가 할러데이 호텔인가 뭐 어디서 그 부인이 저 영국 기업가를 독살을 해버렸어. 근데 그 독살을 해버린 그 자체 그 사건을 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에 경찰국장이 왕리준인데 보시라이 사람이가 보시라이한테 가서 사실대로 보고를 하니까 보시라이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고막이 터졌어. 그걸 그렇게 크게 말하면 어떡하냐. 모른다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왕리준이가 내가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총도 미국 영사관으로 가서 망명 신청을 해버렸어. 이거 보시라이가 그냥 60, 70대 그 충칭 경찰차들이 모이니까 거길 다시 총도 경찰이 또 둘러쌌어.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거예요. 결국 왕리진이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끌고 갔어. 이제 끝났는데 그 당시에 상무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서열 1위 후진타오, 서열 두 번째 원자바오 쭉 내려갔는데 제일 마지막이 시진핑이야. 상무위원이 보통 7명. 근데 그 당시에 쪼우융캉이라는 사람이, 쪼우융캉은 누구냐 하면 공청단 후진타오의 그 일파예요. 쪼우융캉이 이거는 왕리진을 사건으로 끝내라. 그 더 이상은 확산시키지 말자. 그렇게 조용하고 말 없고 이랬던 시진핑이가 벌떡 나서서 다 뒤져야 된다고. 이때 공격 안 하면 공격할 찬스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라이가 그해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가고 다 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상하이파에서는 시진핑이가 등극하는 거를 찬성을 해줬고 또 후진타오도 그냥 묵인을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이파의 전적인 장제민의 지지를 받은 거죠. 시진핑이가 반부패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1호 정치국원을 누굴 처벌했냐? 순정차이. 순정차이는 굉장히 권력에 도취돼가지고 그거에 대해 부정부패라고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 뒤집어 씌우면 뒤집어 씌는 거니까. 그래서 순정차이 1호고 두 번째가 쪼우융캉. 보시라이를 정치 상무위원회에서 두둔했던 쪼우융캉이 두 번째 멤버예요. 둘 다 감옥에 갔죠. 아까 이제 리팽인이 이런 공항 이런 사건들을 쭉 보면 리팽인이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공항에 가면 선라이즈라는 중국 북경에 가면 물건 사면 선라이즈라고 이렇게 태양 반쯤 있는 빨간 가방 쇼핑백이 있어요. 선라이즈. 예. 그 선라이즈가 뭐냐? 그게 등소평이 친척이 운영하는 보세상점이에요. 그러니까 선라이즈 반, 구경 보세상점 반 해서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예. 네 거 내 거 가릴 거 없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중국 고속철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2008년도 그때 서방 지역에서는 금융위기로 그냥 고통을 당할 때 그때 3만 킬로 이상을 깔았거든. 고속철도 깔는데 거기에서 보면 광천수 티벳 5100이라는 광천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이제 고속철도에 납품이 되는 건데 그것도 홍색 귀족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에 2억 병이 팔렸대. 홍콩 시장에 상장을 하니까 그 회사가 15억 달러가 됐어. 그럼 그냥 앉아서 대박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런 거를 이런 데서는 공개 입찰로, 공개 경쟁으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천량이 사건 같은 거는 좀 그러니까 천량이가 상해 시장으로 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이제 부패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몰아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 덕에 이제 장제민이가 시진핑의 어떤 기회를 잡게 된 건데 어쨌든 휘트니단하고 데지먼드 슘이 이 시진핑을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관심망에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그 정보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시진핑은 별 특징이 없다. 별로 뭐 내세울 만한 뭐가 없다는 게 최종 결론이었고, 마오쩌둥의 그 동지 리루이, 마오쩌둥의 비서로 있던 리루이라는 사람의 평에 의하면 그 사람은 배움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정치 싸움의 고수야. 그래서 2018년에 인민대표회에서 연임 해제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국가보안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법이라는 거는 중국 법은 만들면 소급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의 마윈이나 텐센트, 거기도 전부 국가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기밀 약속을 해서 무슨 중요한 그 사건은 전부 당과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다 걸리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왜? 그건 당의 적이니까. 여러분,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중국 군대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법적으로는. 임기제는 폐지되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떤 대중들한테 어떤 말이 도느냐.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자는 누구냐. 바로 총결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총결자는 시진핑이에요. 2012년 원자바오의 재산이 뉴욕타임즈에서 폭로되면서, 그렇잖아요. 휘트니단이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휘트니단과 장페이리의 관계가 다 만천하에 드러나고 재산이 3조 달러. 왜 그럼 원자바오는 살았느냐? 그 3조 되는 돈을 전부 다 당에다가 헌납했어요. 그리고 내 자식과 부인은 다치지 않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 말하자면 퉁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에서는 뭐라 그러냐? 애국시민이라 그래요. 많은 돈을 당에 헌납한 애국시민. 그러니까 이제 이 휘트니단의 관시가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사업인 하누리의 궁전, 양마강 그 뒤편에 짓고 있던 그 대규모 프로젝트의 불가리 호텔 그 공사 현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와서 휘트니와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그 이후로 휘트니는 보이질 않는다. 근데 중국에는 그런 게 많은 게, 얼마 전 여러분 그거 보셨죠? 쩡쩌우. 허난성 쩡쩌우에서 예금한 돈 안 준다고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데모해서 쩡쩌우 지점에 앞에 모여가지고, 근데 뭐 제복도 아닌 뭐 허연 티셔츠 입은 사람들이 와랑 모여가지고 다 해산시키고 뭐 두드려 패고, 그 중국의 현실입니다. 이 중국의 법에 뭐 어딜 가면 34일인가 구금하고 그 이후에는 밝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밝히고 안 밝히고는 공산당 마음이니까. 아직까지 이제 안 나타나고 4년이 지났는데, 근데 이 책을 내려고 그러니까 뭐 전화가 한번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잠깐 그 링지화라는 사람, 링지화는 원자바오처럼 당 초국장이에요. 당 총국장이 우리로 말하면 원제 비서실장인데, 링지화가 어째 후진타오를 그렇게 철저하게 모시면서 차세대 후계자로 공천단을 이어갈 후계자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링지화가 낙마를 했어요. 왜 낙마를 했나 보니까 링지화의 아들 링구가 어느 날 새벽에 페라리를 타고 가다가 죽었어. 교통사고로. 근데 옆에는 그 시신이 부상자가 두 구가 있는데, 그게 전부 나체 차림의 여자들이 둘이 있고. 데즈몬드 흉은 자기가清華대학에다가 이제 설치하고 유산 그 아카데미 강의를 하고 이럴 때 거기서 링구를 만났는데, 링구는 독서 클럽을 만들었을 뿐이지 무슨 정치적인 무슨 모함을 하는 클럽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걸 만들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페라리도 한번 빌려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데즈몬드 흉이 링구한테. 그리고 책도 몇 권 추천을 해줬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링지화가 네 아들이 그랬다며? 라고 이 후진타오가 물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로 몰려서 그냥 그대로 낙마가 된 거예요. 외치다 죽을지언정 입 다물고 살지는 않겠다. 중국이라는 국가의 실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정상적인 시장 경제에 의해서 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아까 대표적인 게 수도공항 프로젝트예요. 수도공항 프로젝트 같은 거는 진짜 자기 아이디어와 정열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공사 허가를 따내고 완공시키고 하면서 이제 캐리어가 붙으니까 이제 제2의 프로젝트, 제3의 프로젝트를 구상을 중국은 이제 막 개방이 될 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데지먼드 흉이 이 나라는 여기가 한계구나. 더 이상은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옆에서 주위에서도 자꾸 친구들이 돈을 다시 박는 거는 네 돈을 다 국가에 뺏기는 거다. 더 이상 다시 네 현찰을 그렇게 다른 사업에 다시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자꾸 조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어쨌든 천문학적인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좌파 사회주의, 이거 그렇게 말처럼 쉽게 실현 불가능한 얘기죠. 결국은 이것을 주체로, 이것을 모토로 삼아서 끌고 나가는 그 몇몇 사람들의 어떤 향락에 또는 모임에 꾀임에, 그런데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은 데서 미래를 꿈꾸는 사업, 비전 있는 프로젝트와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걸 하면서 이것이 우리 모든 시민들의 의식이나 또는 정치적 어떤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